국민 여러분, 오늘은 이 시대의 스타 유동규 우리 의사라고 나는 부릅니다. 그리고 유재일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시대적인 토크를 이제 한번 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과 진실, 정의와 불의, 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정치 세계입니다. 두 기둥인데 하나는 한동훈이고 하나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이거는 완전히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사기 수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두 축 중에 한 축을 이끈다. 이건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분도 내가 지금 계속 집중하여 보니까 정치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말싸움은 잔재주로 말을 잘하는데, 지금 정치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이런 지도자가 지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나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셔서 국가를 바로 딱 잡아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로 해주니까 희망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그야말로 시대적인 스타 우리 한번 유동규 우리 의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대표님, 유재일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제목이 이재명의 모든 것을 다 홀랑 벗긴다. 이것이 이제 제목인데, 이재명과의 그 우리 대표님과는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제가 2009년부터 네.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시고. 네, 2009년부터 알게 됐습니다. 2009년부터 어떤 일로 그 관계가 맺어졌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네. 그 이재명이 2008년에도 선거에 떨어지고 2006년 선거에도 떨어졌습니다. 2006년 선거는 이제 시장 선거 네. 떨어졌었고요. 2008년에는 이제 분당갑에 국회의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떨어진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제 분당에 워낙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그 세가 셌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세를 갖다가 이제 이번에 2010년에 이제 다시 이제 시장에 도전하니까 분당에 이제 표를 얻으려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분당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그 재건축하려면은 이제 30년을 기다려야 되고 안전 등급 D등급 이하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30년이 돼도 안전 등급이 안 나오면은 이제 튼튼한 아파트면은 네. 이게 이제 재건축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연한이 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충족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이 허가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리모델링이 연한이 15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의 아파트들이 15년을 넘어선 네. 아파트들이 앞다투어서 리모델링을 이제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그 당시에 이제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노후화가 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바람이 불었는데, 그때 그 주택법상에는 이제 30% 증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네. 건축법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이거를 대통령 특별법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건축법도 개정해가지고 맞춰야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축법이 없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또 안 되고, 예, 주택법은 돼 있는데 건축법이 안 돼 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맞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혁신적 설계가 나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조라든지 이런 데가 그 증축 면적이 앞뒤로만 늘어나게 되면 네. 평면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네, 네. 동굴같이 이제 길어지니까. 그렇죠. 이 집이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제가 국토부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그 의사님은, 대표님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계셨나요? 제가 이제 한솔 그 당시에 5단지의 네. 그 조합장이었고요. 아, 예, 리모델링 조합장이었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분당 리모델링
연합회장이었고 아. 그다음에 1기 신도시 총연합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 원래부터 관계를 되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중에 예. 이제 이재명과의 만남이 시작됐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그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재명이 또 떨어진 경력이 2번 있습니다. 2번 있군요. 그러다가 이제 성남시장에 이제 도전하게 된 거죠. 저가 이재명 옆에 있을 때는 이재명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 대선도 제가 감옥에 가는 바람에 이재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없을 때는 다 떨어지고요. 저하고 있을 때는 다 붙었습니다. 그 이재명 킬러가 맞기는 맞네요. 예. 확실히 맞는데 그러면 그 이재명 성남 이제 그 시장이 네. 시장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랬을 때 그 상당히 그 당선되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그 어떻게 당선이 됐을까요? 그때 이제 리모델링 관련돼 갖고요. 네. 분당에서 저희들이 사실 그 분당 연합 카페라든지 그 카페 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리모델링에 사람들이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하. 그 당시에 이제 리모델링 우리 추진위원장들 그다음에 저 조합장 포함해 제가 이제 거의 그 저희 단지만 해도 1156세대였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단지들이 네. 그 이제 조합장 추진위원장들이 네. 해가지고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분당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믿고 예, 찍은 면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거의 뭐 3대 7로 졌다가 아하. 거의 이제 40한 5%까지 끌어올라갔습니다. 와. 그러니까 네. 리모델링에 대한 그 공약을 잘했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도 그래서 제가 만들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리모델링 관련된 공약도 그 5대 공약 안에 리모델링 공약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유가 네. 예, 제가 만들어 준 겁니다. 그 결국은 그 분당의 그 지역 분들이 성남이 원래 기존 동네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당 그게 이제 합쳐져서 네. 성남시로 같은 구가 돼 있나요? 그래? 그러니까 성남 그러니까 본시가지라고 그러죠. 이제 네, 구시가지라고 안 그러고 이제 본시가지. 예, 본시가지는 거기 이제 수정구하고 중원구 두 개의 구로 나눠져 있고요. 네. 거기에 보통 한 이제 그냥 평균적으로 한 24만 정도 예,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중원구는 규모가 수정구에 비해서 작은데도 불구하고 24만이라서 23, 3, 4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인구 밀집도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거의. 와, 성남이 예, 중원구가요. 중원구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세대 주택이 워낙 많고 아. 예,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분당은 이제 새로 이제 지어서 거기에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판교까지 이제 들어와서 한 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교를 포함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분당하고 합쳐서 다 분당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판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분구해 달라 해가지고 이제 원래 그 판교 구청 자리가 있었는데 만들려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일반에 아예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알게 되었고. 네. 자, 그다음에 유재일 대표님. 네. 관심사가 뭐냐면 이제 그 한동훈이거든요. 네. 핵심적인 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왜 그 김경유라고 왜 못 헤어집니까? 한동훈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 성향 자체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둘이 거의 정치적 동지라고 봐요. 동지. 네. 이번에 만난 것이 처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언제부터 둘이 그렇게 그러니까 가까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양승태 그다음에 이재명 이재명이래 이재용 삼성회장 그렇지. 그때 이제 수사 검사 야. 담당자였죠. 실무자였고 실무자가 한동훈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외곽에서 조력해주던 참여연대 그쪽 소속이 김경률 회계사였죠. 그때부터 계속 같이 작업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제일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자유통일당 오게 된 계기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우파에 왔으면 우파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의사 문제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심한 분들은 이제 반윤이라고 보시는데 네. 저는 어떻게 이런 입장인 거냐면
분명히 여기 지금 이 많은 지금 이 맞아요. 광장에 모여 있는 태극기 네. 부대 네. 그리고 그 의사분들 이거 완전 골수 보수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취급을 안 해요. 솔직히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자기 지지자들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자기네들의 정치적 기반이고 지지 기반인데 의사하고 그 태극기 세력을 이렇게 홀대하는 게 어디냐.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도 이제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죠. 이 세력 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김경률 이분 중 관계에서도 네. 그러면 우파를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인데 이분들은 저기 그러니까 NL 주사파가 아닌 그냥 좌파인 거예요. 이 정책이나 포지션 자체가 제 입장에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사회민주주의 정도. 그 정도 사민주의 정도고 저쪽은 이제 민족해방 세력 대 사민주의 세력. 네. 그러니까 PD 세력이 사민주의로 변한 그 정도 포지션은 이게 국민의힘이 이 노선으로 갈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소수죠. 그러니까 보수의 특징이 우리나라 보수의 특징이 권력을 그냥 따라요. 권력 인물을 추종하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보수의 상징인데 그 인물들을 그냥 따르는 게 보수 아니냐. 저는 노선이다. 노선을 분명히 하고 가야지 왜 보수 노선은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만들 때 이게 분명히 해양 문명 국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옛날에 백성 타령은 그렇게 해봐야 조선 백성 그렇게 살았고 약자 타령 그러니까 백성이 약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자 타령 그만해라. 그러니까 약자 보호까지는 맞지만 약자 우대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근면하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아야지 왜 약자를 우대를 하냐? 그럼 전부 다 약자인 척한다. 약자를 본받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약자를 도와주는 게 선이지 약자를 우대하면 그럼 나라가 전부 다 약한 척을 해서 개꼴이 난다. 근데 알기로 그 대표님은 그동안에 좌파 쪽에서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그렇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좌파 쪽에서 어떤 거였냐면 네. 그러니까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게 보수와 왼쪽에서 그러니까 자유주의 노선.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 노선마저도 우파에서는 설당이 없었어요. 그러면 대학 다닐 때 네. NL이에요, PD예요? 저는 그렇게 분류하자면 PD인데, 아. 근데 PD들 그 학회장 뭐 이런 조직의 장이었거든요. PD 조직장이었는데 이런 거 그만하자고 학생운동 끝났어. 셔터문을 내렸었던. 와.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서 해산 선언을 한 그런 쪽이었죠. 그 전향한 연도가 언제 전향이라고 하기보다가 네. 견해를 바꾼 연도가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였어요. 뭐 그러니까 제 순서가 대학에 입학해서 93학번인데 처음으로 해서 이건 이제 혁명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혁명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인정하지 않은 주의니까 전향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저는 한 그렇지. 번도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을 했었던 적이 없거든요. 아하.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 운동도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때도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성향 자체는 삼인주의적 성향이죠. 그렇게 하면은 네. 땅에다 묻어버린다는데 그때는 이제 변절자는 그러기에는 93년도는 네. 그렇게 걔네들이 위세가 등등하던 학생운동권이 네. 그러니까 외대 같은 경우에 91년도에 그 정원식 총리 그 밀가루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러고 맞아. 나서 그 강경하던 인간들이 다 감옥에 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1학년 하고 나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서 다들 이제 한복 입고 등장하는 복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위세를 떨면서 후배들 윽박지르기에는 네. 그 외대에서 그렇게 위세 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 외고대학 나오셨죠? 네네. 네. 자 거기까지 이제 하고 네. 이 저기 백현동 네. 대장동이란 말이 그게 뭔 말입니까? 난 자꾸 들어도 그 단어 자체도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그 성남시 분당구에 네. 그 백현동이 있고요. 아 동네 이름이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대장동이 있습니다. 아 동이 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예. 이 성남 내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미개발 지였습니다. 아 미개할지요. 예, 미개발 지역이라서 거기 이제 논밭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종 땅도 많은데 아. 이제 그런 데를 약 한 30만 평 정도를 이제 와, 개발하는. 맞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30만 평 이상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시에서 하기가 그 시장으로만 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이하만 이제 시장이 고난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100만 제곱미터 보통 밑으로 맞춰가지고 일반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네. 거기가 이제 대장동이 약 한 30만 평, 100만 제곱미터 조금 안 되는 네. 예, 상태로 이제 개발 계획을 짜가지고 네.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뭘 지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민간인들이 원래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랬죠. 아파트를. 예, 아파트를 지으려고 아마 한 72%인가 동의율을 가지고 있었을 그럼 걸로 거기 알고 이제 있습니다. 땅 주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주인들이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 72%는 이제 개발하자. 아. 예, 동의를 했고 이제 약 한 8% 정도가 이제 아직까지 네. 동의를 못한 상태. 요때 이제 이런 정도에 있었는데 네. 이제 이재명이 이제 들어선 거죠, 정부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개발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찾아가지고 로비를 좀 하려고 하다가 아, 이제 이게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쪽에다가 로비를 하려고 해가지고 온 게 누구냐면은 이제 김만배를 아, 이제 온 거죠. 김만배가. 그래서 김만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김만배를 처음에 이제 그 소개시켜 준 거는 말하자면 이제 거기를 이제 남욱하고 정영하기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욱하고 정영하기 하고 있던 사업인데 거기 이제 로비스트가 필요하니까 그 로비스트를 갖다가 이제 김만배를 소개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이제 2017년에 네. 결국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특검이 되는 박영수가 이제 그 김만배를 거기 소개시켜 준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박영수 때문에 자기는 왔다. 김만배가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 30만 평 정도 개발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원래는 그 30만 평이면은 그게 시에서 개발하는 소관이에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거예요? 30만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는 네. 예,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예. 그 이상은 국토부에서 하고. 국토부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에서.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지사. 대장동, 백형동 둘 다 시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백현동은 뭐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지방으로 이제 공기업들 이전하라고 아. 해가지고 이제 이전 정책이 나왔어요. 공기업 이전 정책이. 아, 그러니까 공기업. 지방으로 왜냐면 맞아요. 보내가지고 맞아. 그 지방 균형 발전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백현동이 그 어디 있냐면은 그 백현동이 이제 그 판교 바로 옆에 네. 붙어 있고 그냥 판교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백현동이 거기 이제 식품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남서울시시 이제 올라가는 네네네. 입구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아. 거기가 이제 그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니까 그 이제 부지를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이제 그 매각한 부지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예, 그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십 차례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차인가 거의 17차례가 거의 유찰됐다가 그렇군요. 예, 유찰됐다가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제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조건부로 사겠다. 이거를 종상향을 시켜주면 내가 사겠다. 근데 사실 종상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있냐면 시장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식품연구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연구원도 이게 종상향 되면은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종상향 시켜주면 어떻겠냐 이제 건의서나 이런 것들을 국토부를 통해서 넣은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재명은 협박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그러면 종상향을 좀 지방 그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종상향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을 갖다 보냈는데 이거를 이재명은 국토부에서 협박이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알겠다시피 이재명을 협박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이재명이 협박이 통하겠습니까? 협박했으면은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협박합니다 하고 그 당시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연녹지 지역이 네.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2단계 상향 요구했습니다. 네. 그럼 2단계 상향이면 뭐냐면 그 이종주거 지역이거든요. 그 이종주거 지역인데 거기를 갖다가 4단계나 3종 주거 지역도 아닌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줍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용적률이 500%까지 예,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추진 조합이 먼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는 뭐냐면 네. 그러니까 백현동은 그러니까 공기업이 있던 자리를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사업을 했던 것이 이제 백현동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장동은 또 다른 동네, 대장동이라는 동네에서 30만 평의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개발을 해보려고 네.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네. 개발해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진행하던 데였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예. 공기업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은 그 추진위원회 네. 조합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땅이 한 덩어리라. 예, 아니, 그러니까 백현동은 이제 그 조합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기업이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이라는 회사의 소유기 때문에 네. 그 식품연구원이 이제 매각해야 될 대상지였고요. 그거를 이제 민간인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면서 사가지고 예, 시장 측근한테 연결해가지고 그 이제 그 로비를 하면서 시장한테 다시 팔았어요 시에 시에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었죠. 자기가 예, 자기가 이제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식품연구원으로부터 사들여서 거기다 뭘 지었어?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와. 용적률 500%까지 받아서 한 개인이 예. 와. 그래가지고 이제 시행사 차려가지고 들어간 거죠. 와. 그래가지고 거기를 당연히 PF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는, 엄청 예, 돈 벌었겠다. 거기 3천억 정도 벌은 거라고 합니다. 이야. 자, 그러면 거기서 남는 이익금이 예. 이익은 뭐 그 사람 개인이 다 가졌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개인이 다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 이제 이득은 정바울 개인이 갖게 되는데 그럼 뭐 이게 이제 저기- 사건이 난 게 뭐냐면요. 네.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김인섭이라는 이재명 측근을 거기서 이제 소개를 받습니다. 아. 그 소개를 시켜준 게 요즘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김진성 씨. 김진성 씨가 이제 뭐냐면 거기 정바울하고 김인섭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바울이 이 시장한테 제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로비스트가 누구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김병량 시장 때 비서로 일했던 김진성 씨가 이제 김인섭을 소개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인섭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재명이 선거를 도왔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정동영하고도 연결해주고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그 이재명을 갖다가 지지해주고 후원해준 사람이 바로 이제 김인섭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럼 내가 용도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 그럼 나한테 뭐 해줄래?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거고 처음에는 그러면 내가 50%의 사업권의 50%를 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법인을 갖다가 열어서 1억짜리를 만들고 그 법인은 원래 이제 그 1억짜리 만들어도 거기에 수익이 나면은 거기에 지분율에 따라서 이제 배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5천만 원짜리인가 그걸 만들었는데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김인섭이 거기다가 돈을 안 태웁니다. 예. 거기 이제 태웠으면 반을 먹었겠죠. 합법적으로 1,500억을 먹었겠죠. 근데 돈을 갖다 안 태워요. 정바울이 이제 그 시점을 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난데 그럼 내가 뭐 하려고 해주냐 이러니까 이제 뭐냐면 200억을 주겠다. 200억을 주겠다. 그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0억을 약속받고 이제 용도를 갖다가 이제 바꿔주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은 항상 이재명이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번에 사퇴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예. 직접 했잖아 또. 아니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둡니다. 두고. 두고 난 다음에 뒤에서 물밑으로 다 움직이는 거죠. 이재명 뜻대로. 그다음에 밑에 사람들은 공천관리위원장만 딱 앉아 있지. 그 밑에 사람 전부 다 이재명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한테 거짓 보고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용을 이제 막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 우리 대표님은 네. 그 결국은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비판받는 이유는 네. 실제로는 그 김경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것도 네. 대통령하고 네. 그리고 그걸 뭐 프랑스 혁명 뭐 루이 뭐 거기다가 또 빗대서 마리 앙뚜아네트. 네.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빗댔죠. 그게 합리적인 말입니까? 너무한 얘기죠.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우리가 다 알지만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를 그렇게 목 잘라 죽이자 그런 뜻이나요, 그러면? 아니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건 좀 심하죠. 그 금도를 넘어서는 거죠. 근데 그때의 그 한동훈 저 비대위원장이 바로 그 사람을 딱 추방을 하고 그 말하는 그 말 하나만 해도 충분히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당신 나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뭐 국민의 눈높이에 뭐 이렇게 하면서 70%가 뭐 김건희 탄핵 특검법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내가 그 대통령일지라도 열 받겠어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금도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는 거에 또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적당한 비유가 있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비유를 하고 감정적으로 가고 딱 봐도 김경률 회계사의 그 인터뷰 영상이나 기타 등등에서 감정이 섞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극단적으로 가고 이거는 이제 타협 없이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용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의 관계라는 건 항상 이게 권력과 후계자의 관계라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고 최악의 경우가 이제 영조 사대세자 관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저는 양쪽을 다 지켜보고 중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는 얼음 그 살얼음판을 막 텀벙텀벙 뛰는 거죠. 그러면은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근데 그걸 냅뒀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의중이 들어간 거죠. 그러고 이제 결국 용산에서는 불신임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지금 이렇게 둘의 관계는 이제 정말 긴장 관계로 가버린 상황이 된 거죠. 정말 권력은 부자지간해도 나눌 수 없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김일성이 뇌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김정일을 그렇게 일찍 후계로 지명하지 않았을 거고 김정일은 자기가 아버지 권력 싹싹 빼가는 과정을 자기가 했으니까 죽는 날까지 김정은 후계자로 선언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보면 좀 지나치게 순진하신 것 같아. 자기는 동생이라고 생각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했잖아요. 눈에 넣어도. 네. 예. 그런데 그런 정말 새파란 후배한테 막상 이제 딱 당하고 나니까 그 한동훈 법무장관은 내가 볼 때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냐, 다음 대통령을 나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되게 공적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봤고 비즈니스 내 위에 상급자 나 하자는 대로 그냥 오케이 해준 상급자로 봤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봤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동생으로 봤죠.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형수한테 이러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제가 입 밖으로 이미 냈던 얘기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팽팽한 긴장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부하 직원을 동생으로 생각하고 부하 직원들은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했던 이 둘의 균열이 그냥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쟤네들한테 내가 다 내줄 수 있어 했지만 그 동생들로부터 칼이 들어오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이게 뭐야 판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공천권도 거의 이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래서 윤석열의 측근들이 오히려 더 다 나가자 빠지는 그런 공천 상황이 되고 당도 한동훈이 장악한 당의 모습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선거 후에도 이 국민의힘 정당이 전통적인 75년 동안의 우파 정당의 그 맥을 이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김경률에 의해서 드디어 이 당의 색깔이 중도에서 중도 좌편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김경률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비서실장 김영동도 그렇고 저는
제가 이제 보면은 저도 저 대선에서 큰 공을 세운 인간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만 여가부 폐지 뭐 멸콩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나왔었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1등 공신으로 분류가 됐었던 사람인데 네. 제가 왜 이 정부에서 출세를 못했냐라고 하면 저는 간단히 그래요. 저는 김한길, 김경률, 김영동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여기 우파 정당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든지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네.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 밑에서 칼질했었던 우파 사람들하고 다 풀고 가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아. 그런 입장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뭐 이제 너도 왼쪽에서 넘어온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는 뭘 하셨나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상임 고문 있었죠. 그러니까 비상 선거 대책? 네, 선거에서 선거팀의 상임위원 그 팀을 이제 한 팀에 이제 맡고 있었던 그렇죠. 그랬었죠. 일명 레드 팀이라고 불렸던 데를 이끌었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파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시작도 강남 좌파란 말이에요. 문재인 쪽을 지지했었던 왜냐하면 특검이 했으니까. 네, 세상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동권 형들이 돈귀신이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백현동 얘기도 나오셨지만 이분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귀신들이에요. 뭐 태양강 뭐 지금 여기서 또 뭐 백현동 뭐 대장도 말할 것도 없이 진짜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하고 오면서 그리고 저는 저도 난도질했었던 그래서 목사님 욕도 많이 했었던 나쁜 놈이니까 내 욕을 했어요? 그쪽에서는 이제 다 김용민 뭐 이런 나는 그거 못 들어가지고 다행이네. 다행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야. 우파로 넘어왔으면 풀 건 풀고 생각이 바뀐 과정.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살게 된 나라를 이승만 박정희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혹시 우리가 가문 운동하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봤죠. 보셨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찬반을 떠나서 안 봤다고 하면은 그 놈은 그렇지. 장님이죠. 네. 근데 보실 때 네. 느낌을 어떻게 봤어요? 저 정광훈 개자식 막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우파로 처음 넘어왔을 때 우파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정광훈 목사님을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우파 사람들이.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왼쪽에서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왔을 때 제가 이제 막 활동을 할 때 너가 여기 우파 바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정광훈 목사를 만나는 순간 너는 망할 것이다. 그거를 저를 가스라이팅을 시켰어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파 쪽에서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나서 대화하고 나니까 배포가 가장 맞는 사람인데 이 인간들이 그렇게 나를 속였구나. 자, 그러면 우리 유동규 의사님. 네. 이건 또 약간 비껴가 가지고 강화문 운동하는 거 저희들이 강화문 운동하는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뭐 느낌이 어떤 그때 느낌이요? 뭐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본 게 아니고 저렇게 모여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정도 생각했었어요. 그래요? 네. 욕 안 했어요, 저를? 저는 뭐 굳이 싸워야 될 적이라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한 세력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강화문 운동한 영상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사실은 요걸 보고 내가 질문을 한번 할 게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강화문 운동한 것이 이거는 제가 일부러 영상을 만든 게 아니고 미국 상원의원들이 있죠. 상원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가서 지금 내가 21명을 설득을 했는데 상원의원 100명이잖아요. 100명을 제가 다 설득을 하려고 지금 만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유통일하려고. 절대 우리는 연방제로 북한한테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자, 그럼 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실까요? 살짝 보시면 이게 이제 강화문 운동의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 해봅시다. 이게 2000년 인류 역사의 기록입니다. 홍콩 불핵 시위는 3달밖에 못했거든요. 3달. 우리는 이거 4년 했단 말이에요. 4년 했습니다. 4년.
이런 장면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예, 왜냐면은 맨날 이제 TV 나올 때 보면은 네. 태극기 들고 몇 명 이렇게 서 계시는 거 어. 그거로만 비춰졌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많이 모이신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이신 줄은 전 몰랐어요. 그 미국에 있는 넷째 누나가 이걸 보고 감동 먹은 거야. 그 누나가. 이것도 뭐 한두 달이 아니라 4년 했거든. 4년. 저는 그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은 뭐 너무나 알겠지만은 네. 저렇게 사람 동원하는 건요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말하자면 이제 시대를 어떤 변혁을 시키려고 네. 뭐 준비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태원 사고 때문에 이재명이가 그때 집회 한번 한 적 있잖아요. 네. 그 동원 제대로 뭐 그게 그 이재명 예전에 그 친문에서도 이재명 때문에 나가라 그러면서 그 친문 다 모이라고 그랬는데 한 네. 1000명 모이잖아요. 1000명. 예, 1000명도 안 모여요. 한 명. 그다음에 이재명도 나 재판 나가니까 여러분들 다 좀 모여가지고 응원해 주세요 했는데 네. 그 저기 사람들 막 나와가지고 회사도 가지 말고 좀 나와달라 뭐 이랬는데 빅커터에서 모이는 게 한 몇백 명, 200명 수준이거든요. 세상에 참나. 저는 강화문 집회를 보면 네. 정치의 기본은 조직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우파가 국민의힘이 네. 조직 없이 정치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민노총이 있잖아요. 광화문에 사람을 조직하고 쟤네들도 이제 그 탄핵 시위라든지 기타들 조직할 때 쟤네들은 밖에 있는 민노총과 네. 제도권 내에 있는 민주당과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제가 우파에서 되게 깜짝 놀라는 건 자기네들이 이 조직을 경계해요. 그리고 이 조직 없이 정치를 하고 이 조직이 자기를 잡아먹을까봐 경계를 해요. 네. 아스팔트 그 영상 한번 보였어요. 이게요, 그때 영하 15도였었거든. 영하 15도인데 전날에 진눈깨비가 와서 밑바닥에 얼음이 다 얼었어요. 얼었는데 거기 스트로브 한 장 깔고 모포 한 장 덮고 이렇게 투쟁을 했거든요. 이거는 북한이고 뭐 세계에서 이런 투쟁을 한 예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정권을 바꿨고 23만 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우리 유재일 대표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네. 만약에 제가 4년 동안 가문운동 안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다고 봐야죠. 네.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운동 안 했으면. 사실상 그 당시에 그 감옥 내에서도요. 네. 제가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좀 있으면 이제 그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뭐냐면 김영희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럴 때, 가 이제 항상 그 지금 그 경선 때였거든요. 경선 때 제가 이제 2021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네. 그 체포되기 전에 제가 거기 그 모텔에 묵었을 때 어디냐고 김영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찰청 앞에 지금 모텔에 묵고 내일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더니 펄쩍 뛰면서 네.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만약에 검찰청 앞에 있었으면 체포도 사유가 안 돼요. 도주 우려가 없는데 그다음에 검찰청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왜 체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체포해가지고 가갖고 바로 구속시키려고 이 사람들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지금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어떤 응집력이 없었으면 네. 정말 저는 그 아까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하셨는데 네. 저는 아찔한 게 뭐냐면 지금 와서 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안에 있을 때 정말 너무 진짜 몰랐어요. 네. 몰랐었는데 네. 지금 어떤 사태를 다 겪고 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으면 네. 졌다면 네. 우리나라는 네. 이재명이 먹었다면 네. 저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것만 해도 이미 네. 반을 하셨다 네.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하셨다고 생각되고 안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재명이 됐다 그러면 좌파 완전히 그 NL들의 세상이 됐을 겁니다. 아니 그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그 뭐 이재명이가 그렇게 급하게 넘어가고 안 넘어가기라 사실은 뭐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 해가지고 파장을 내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도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저렇게 급진적으로 막 진행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그런 걸 급진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 자기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노렸을 거고요.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내려고 어떤 소맨십 같은 거나 이런 것들 하려고 했겠죠. 지금 대표 자리에 자기가 기소가 몇 번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예, 자기는 지금 대표 자리에 절대 못 내려온다. 심심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내려오라 그런다.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외면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은 절대 권력에서 안 내려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야말로 진짜로 독재를 아마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 진짜 핵심적인 말씀 궁금해하니까 사람들이 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대신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그 백현동, 대장동 뭐 무슨 이익에 대해서 그 돈 그 누가 가지고 있나요? 제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네. 이재명이 수법이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지금 그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원장 같이 한 사람을 앉혀놉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재명하고 이재명 측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의 실질적으로 주인이 누구냐면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이란 말이죠. 그럼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이 공관위원장 원하는 대로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냥 그 사람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공관위원장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제대로 하려면 검찰 수사 들어가갖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여론조사하는 업체가 네. 도대체 누구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누구하고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돈은 어떻게 오갔는지 그다음에 실제 계약 관계를 어떻게 됐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쫙 그래프로 이게 표를 펼쳐놓지 않으면 다음엔 이거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지느냐 누가 지느냐 두리뭉실하게 지나가면서 공관위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현동 사건도 처음에는 이재명이 무슨 게 하려고 그러냐면 도시공사를 참여시켜라 했어요. 참여를 시켜라 했는데 이 참여시키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정바울이 저희 회사 찾아옵니다. 네. 이재명이 참여시키라 하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거기를 처음에 용도 변경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도시공사 참여시켜서 공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게 한다. 이런 이제 명분으로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정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회사 찾아와가지고 4가지 조건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한 200억 보장할게. 아니면 지분 줄게. 뭐 원하는 대로 그러면 해라.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온 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네. 왜 안 좋아했냐면 이미 민간에다가 넘어간 땅인데 그 민간에다 넘어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연구원을 우리가 직접 사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공인데 그렇지. 굳이 뭐 민간이 이미 산 거를 갖다가 그걸 저 사람들 용도 벽규해가지고 하는 자체가 이미 특혜가 아닌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런 땅은 많거든요. 성남시에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들이 우리 90% 기득 체납할 테니까 여기 개발지로 좀 바꿔달라. 그렇지.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하다못해. 그래서 공원으로 묶인 땅들. 아 맞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해줬는데 여기 뭐 식품연구원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걸 갖다가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하고 손을 잡고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식군동했는데 정진상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인섭이 껴있으니까 좀 잘해주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재명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재명도 그때 우리가 이제 시장이 명령이 내려왔어요. 여기 같이 하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장 명령 내려왔으니까.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한테 시장실 갔는데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인서병이 거기 인서병도 있다며. 그러면서 그거 좀 신경 써줘봐. 그러더라고요. 그거 신경 써줘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해야 되는구나. 이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이제 다 준비하라. 해가지고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이재명이 명령을 내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바울 쪽에다가 총 8가지 조건을 갖다가 수행해서 오면 9가지가 8가지 조건을 수행해 오면은 허가를 내주겠다. 조건부 승인을 내줘요. 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도시공사를 참여시켜서 공공성을 확보할 것. 이게 두 번째 조항인데 이게 싹 빠지고 안 했는데도 허가가 납니다. 어떻게? 그 공무원들이 이제 법정에서 증언한 게 정진상이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시공사를. 왜 뺐나? 그게 이제 정진상이 김인섭에 그 감옥 가 있을 때 어딜 가느냐면 면회를 가요. 아 그것도 면회도 일반 면회가 아니라요.
특별면회 갑니다. 특별면회 가가지고 하는 걸 이제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 나오면서 이제 드러난 건데 이제 정진상한테 정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공사 빼달라. 왜? 정바울이 200억 이상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들어가면. 그렇지. 이 최하 자기가 기준점으로 이야기한 게 200억이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하면은 최하 뭐 반 달라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공사 빼달라. 내가 200억 너한테 주는데 당신이 200억에 대한 가치를 하려면 도시공사 정도는 빼줘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뭐냐면 안 그러면 내가 이득이 안 난다. 그래서 도시공사 빼달라 그러니까 도시공사 빼주고 게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식품연구원부지 반은 뭐냐면 기부 채납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단지 부지하고 그다음에 공공단지 부지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개발할 땅하고 5대 5였는데 이거를 개발 지역을 6대 4로 바꿔달라. 요청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재명이 해줍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빼줍니다. 도시공사가 빠진 상태에서 이게 이재명 시장의 그 말하자면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 내용이 올라왔는데 이재명이 다 사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4단계 조정이 일어났는데 이재명이 말버릇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민간 투기업자들의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민간 투기업자를 막으려면 도시공사를 거기서 왜 뺐습니까? 백현 사업이야말로 민간 투기업자 정바울이라는 사업이고 오히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십수년 동안 주민들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사업인데 그냥 민간 사업인데 그거는 그렇지. 오히려 그냥 땅 그 공공 땅 딱 사가지고 거기다 개발해가지고 팡 튀어서 먹으려고 그러는 정바울이라는 말하자면 민간 투기업자는 정바울인데 불구하고 정바울한테는 그런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도시공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정바울이 요청해서 빠지지 않았다면 이것도 도시공사가 한 거다 하면서 도시공사 해가지고 나하고 우린 상관이 없다. 성남시하고는 이렇게 빠져나갔을 만한 일인데 정바울이 다행히도 우리 공사를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정진상이 다이렉트로 들어간 거고 이재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백현동 재판은 아마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굉장히 지금 그 재판만 해도 지금 벌써 2년을 넘게 하고 있고요. 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 재판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내가 묻는 첫 질문이 네. 아주 담백하게 온 시청자들이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 돈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네. 그거는 뭐냐면 어쨌든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그 백현동 사업은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정바울이 사업자니까 그 저기 개발 사업자니까 되고 거기에 이제 돈이 이제 70억이 넘어갔는데 아니 한 70몇 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돈을 갖다가 200억 주기로 약속했는데 정바울이 70억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김인섭이가 소송 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이 드러난 게 된 건데 200억 주기로 해놓고 70억밖에 안 줬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났고 근데 이제 김인섭한테는 이제 한 8억 정도가 이제 들어간 게 지금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에 대한 개발 이득은 정바울이 보게 돼 있는 구조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 이익금의 상당수는 뭐냐면 지금 김만배 얘가 갖고 있는데 약 한 5천억 정도로 5천억. 예. 와, 맞네. 그러면 이재명이가 실제로 핸들링 할 수 있는 중간 관리업자한테 맡겨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금액이 한 5천억 정도로. 그거는 원래 이제 김만배랑 제가 있을 때 같이 협의 본 게 반반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5천억 벌었을 때 이제 반이 김만배와 이재명 측의 이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 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포함한 이재명 측의 그 반,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저희 거였고 그다음에 20%가 이제 한 20% 이하가 이제 김만배 거였는데
김만배 거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김만배가 여기 돈이 들어간다고 이제 하면서 반반이 됐던 겁니다. 이제 반반이 됐는데 수익의 반반이니까 김만배가 벌어들인 수익의 반반은 이제 저희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5천억일 때 이제 2,500억 가지고 이제 반반일 때가 이제 1,250억 정도, 1,200억 정도 됐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그 700억 된 경위가 이제 세금 떼고 세금 빼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하면서 그 50억 클럽 300억 원을 거기서 뗍니다. 그래서 이제 700억이 됐다가 이제 빠진 건데 됐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뭐냐면 김만배가 이제 그 천화동인 말고 이제 그 화천대유로 벌어들인 게 그 아파트 그 지으면서 벌어들인 게 또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그 수익이 3천억, 2,500억에서 3천억 정도 되는데 그거에도 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돈은 어떻게 보면은 한 7천억 정도에서 반 정도니까 한 5천억 정도에서 최소한 5천억 정도에서 한 반 정도 된다 보시면은 2,500억 정도. 그러면 대선할 때 거기 계셨죠? 제가 감옥 갔잖아요. 대선할 때 예, 감옥 갔죠. 그러니까 저를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보시면요. 저하고 이제 이재명이 주장하는 내용을 요거를 핵심을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제일 핵심입니다. 이재명의 말대로 제가 김만배하고 짠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라면 김만배는 저를 빼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 당연히. 그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무죄면 김만배도 무죄니까. 그렇지. 당연히 저한테 저를 무죄를 만들어야 이 사업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김만배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언론에도 쫙 다 나왔지만 그 당시 유동규로 몰고 와야 돼. 이재명 이야기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미국에 있는 남욱한테도 그렇게 설득해서 남욱도 들여와가지고 저를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저를 갖다가 이제 남욱이 들어와가지고 그 남욱이 그 3억에 대해서 뇌물죄로 예. 어쨌든 그거라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해가지고 남욱한테 와서 증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욱이 유동규 줬다. 이렇게 해서 증언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서 구속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남욱이 온 날도 제가 구속 접부심 바로 전날이에요. 급하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감옥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래야 왜냐하면 제가 바깥에 있으면 이재명 작전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지. 그다음에 김만배 입장에서도 뭐냐면 제가 그렇게 돼서 없어져야 반반 나누기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이나 김만배 입장이 이제 같아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1921년 9월 말에 만약에 이재명 말대로 저하고 김만배가 짠 거라면 김만배는 저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때 누구를 구했어요? 이재명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동업자들인 남욱, 정영학, 그 다음에 돈 구해온 그 부산저축은행에 연관됐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뭐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유동규로 몰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앙님 그 녹취록을 만들었던 퍼뜨렸던 JTBC 맞아. 뉴스타파 맞아. 기자 봉지욱이 봉지욱이한테 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봉지욱은 또 유동규 거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신앙님하고 그 다음에 김만배도 그런 어떤 녹취록도 만들어서 예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뭐가 있냐면 제 핵심이 그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김만배가 이거 사실은 정여각한테 이거 사실은 그분 거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기자들이 유동규한테 그러면 김만배가 그렇게 콧대 놓고 도도한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동생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해가지고 남욱한테 유동규한테 그 당시에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존칭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분은 그러면 이재명이다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급하게 미국에다 전화해가지고 김만배가 그분은 유동규다. 자. 이거를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은 사람들 일 시키는 사람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자살하는 사람들 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대표님은 이재명한테 대가의 돈을 많이 받았어요? 이재명한테 받은 적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재명한테 이제 바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일개미처럼 일하는 거죠.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여왕개미입니다. 와. 그러니까 권력을 다 이재명이가 갖고 있고 이재명은 뭐를 잘하냐면
이 권력이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하면 얼마의 가치가 생기는지를 아니, 근데 이재명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돈 좀 잘 안 풀어요? 이재명은 돈 푸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가 만들어 오게 하죠. 아, 예. 저는 목회자지만은 나와 같이 교회 개척해서 그동안 고생한 우리 예전사님들 네. 내가 집 다 사줬거든, 사실은. 이게 지도자는 밑에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물어볼 말이 이제 수도 없인데 여기 질문 들어온 것만 물어보면 여기 이번에 경호를 조심하세요. 대표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냐면 그때 2번 죽으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의 자살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게 네.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런 정도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재명 최측근